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어떻게 한순간에 가장 무서운 악마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살면서 여러 번 들어는 봤지만 그 끔찍한 일이 제 인생 한가운데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화들짝 놀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과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회사 발령에 따라 전국 각지의 지점을 옮겨다니며 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되어 함께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정들었던 동네와 친구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했죠. 처음에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겨우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할 만하면 또다시 짐을 싸야 하는 것이 어린 제게는 큰 부담이자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몇 번의 이사를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젊은 싱글맘이셨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낯선 타지에서 어린 딸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곁에 두고 돌보셔야 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그리고 꿋꿋하게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주셨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까 싶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구나. 엄마랑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돼서 멀어지게 됐어. 남자와 여자는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란다. 그게 연인이든 부부든 말이야. 그때는 어머니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표정에 스쳐 지나가던 슬픔과 복잡한 감정은 어린 저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희생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씩씩하게 웃어 보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철이 든 것은 저를 혼자 힘겹게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저만의 보답 방식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새로 이사 간 곳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 그 어떤 걱정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듯 저 역시 집안일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빨래다 해놨어. 바닥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놨고 일하느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 김치찌개도 팔팔 끓여놨으니까 같이 저녁 먹자. 어머나, 우리 딸. 엄마가 해도 되는데 너도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고생했네. 밥은 엄마가 차릴 테니 넌 그냥 쉬고 있어. 이런 대화가 저희 모녀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학도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국립대에 입학했고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틈틈이 하는 아르바이트까지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20대의 청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아낌없이 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리 잡게 되자 어머니도 비로소 한숨을 돌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대학 졸업 후 저는 곧바로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대학 생활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없이 서류를 넣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산해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였지만 부서가 달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처음 그 사람의 인상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에게 슬쩍 말을 걸었죠. 저기요, 영업팀 남윤수 씨 있잖아요. 원래 저렇게 말이 없어요. 말을 걸어도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혹시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요. 아, 윤수 씨요? 원래 좀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돌부처 같다고 할까? 근데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조금씩 가까워지니 그는 생각보다 다정하고 성실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티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묵묵히 챙길 줄 아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등산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죠. 오늘따라 바람이 좀 차네요. 저만 그런가요? 제 혼잣말에 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오늘 좀 춥다고 해서 핫팩 몇 개 챙겨왔어요. 이거 쓰세요.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에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제 마음은 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마음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 그는 무뚝뚝한 사람답게 멋없는 고백을 했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설레어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30대의 연애는 20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이. 그렇게 저희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예솔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지? 혹시 집에 한번 데리고 와줄 수 있니?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을 그렇게 환하게 웃게 만드는지 엄마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남편을 어머니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돌아간 뒤 어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자친구 참 괜찮다. 남자는 모름지기 입과 행동이 무거워야 하는데 딱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 같네. 우직한 소 같은 느낌이야. 아비 없이 자란 만큼 듬직한 사람 만나 시집 갔으면 했는데 딱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주자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나를 사위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네.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해야지. 나랑 결혼하자, 예솔아. 반지도 꽃다발도 없는 투박한 청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하나만을 믿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무척 좋으신 분들이었고 그 어떤 반대나 어려움 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는 앞으로 꽃길만 가득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세 채를 마련해뒀단다. 이제 너도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너희 신혼집 아직 안 구했지? 이 집들 중에 하나를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깜짝 고백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태산 같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저희에게 어머니의 선물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며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 그리고 신혼생활까지 저희 인생에는 막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3개월쯤 되었을 무렵 저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머리를 부여잡으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예솔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속도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던 어머니는 이내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119에 신고했고 저는 울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엄마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실신의 원인은 뇌종양이었습니다. 뇌종양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악성 종양입니다. 이미 뇌뿐만 아니라 폐와 시신경 쪽까지 전이된 상황이라 수술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야 저를 다 키우고 당신의 삶을 찾으시려던 어머니였는데 왜 하필 지금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다음 날부터 그는 마치 친아들처럼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식사 수발부터 용변 처리까지 그 누구도 하기 힘든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해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분들조차 하늘이 내려준 사위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쩜 저런 사위가 다 있을까? 친아들도 저렇게 하긴 힘든데 정말 복 받았네. 남편도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모습에 저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어머니께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제게는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사람은 엄마였고 그런 엄마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자 남편의 행동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고 잦은 약속과 술자리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같이 안 갈 거야? 엄마가 당신만 기다리실 텐데. 가봐야 뭐 하겠어. 좋아지지도 않으시는데. 오늘 친구 결혼 청첩장 모임 있어.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려.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제 마음도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제가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대뜸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여기 신혼부부가 아담한 집을 찾고 있다고 해서요.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며칠 전에 남편분께서 부동산에 와서 직접 내놓으셨는데 여기 서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 저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을 돌려보낸 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동산의 실수일 거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착오였다며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모든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말을 믿어버렸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의문스러운 날들이 흘러갔고 어머니에게 남은 마지막 잎새도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망 증세가 심해져 허공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고 나중에는 딸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딱 1년만 더 내 옆에 있다가 가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에도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으셨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사부인 편찮으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들한테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된다. 내 본분은 아내라는 걸 잊지 말 거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남자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 끝에 어느 늦은 밤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유일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쉬어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상주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이틀이 지나도록 남편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답장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사촌 오빠들이 제 옆을 지켜주며 남편을 욕했습니다. 내 남편 대체 뭐 하는 놈이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제정신이야? 장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남편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닌 형형색색의 화려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연락이 안 됐던 건데? 그 꼴은 또 뭐고? 아, 미안.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가 오늘 막 돌아오는 바람에 연락을 못 받네.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 사위 노르든 한 거잖아. 아, 그리고 당신한테 줄 게 있어. 남편은 뻔뻔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뭔데? 보면 몰라. 장모님께서 남겨주신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 부모님 집 한 채 해드리려고. 당신은 그냥 여기다 인감도장만 찍어주면 돼. 뭐?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당신 부모님 집을 사주겠다고. 남편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없을 때 저희 신혼집을 몰래 부동산에 내놓았었고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 집을 사들인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눈치채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자 이제는 엄마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장모님도 원하시는 걸 거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장모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냐. 당신도 잘 알잖아.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설마 우리 엄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게 전부 이걸 바라고 한 거였어. 의도가 어쨌든 잘해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도장이나 찍어. 저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대기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서류 위에 인감도장을 힘껏 아주 선명하게 찍어주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며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티 없이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야, 고마워. 당신 정말 옳은 선택한 거야. 절대로 후회 안 할 거라고. 그래. 나도 내 결정에 후회 안 하길 바라고 있어. 당신도 당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기를 바랄게. 저는 그를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서막을 여는 미소인 줄도 모른 채 남편은 자신이 꿈꿔온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생각에 마냥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의 검은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에게 그리 잘해 보였는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장모님이요? 뭐, 여전히 안 좋으시죠?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기적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태 보아하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계획대로 진행해야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친절과 다정함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고, 그는 제 어머니.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어떻게 한순간에 가장 무서운 악마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살면서 여러 번 들어는 봤지만 그 끔찍한 일이 제 인생 한가운데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화들짝 놀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과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회사 발령에 따라 전국 각지의 지점을 옮겨다니며 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되어 함께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정들었던 동네와 친구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했죠. 처음에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겨우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할 만하면 또다시 짐을 싸야 하는 것이 어린 제게는 큰 부담이자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몇 번의 이사를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젊은 싱글맘이셨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낯선 타지에서 어린 딸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곁에 두고 돌보셔야 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그리고 꿋꿋하게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주셨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까 싶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구나. 엄마랑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돼서 멀어지게 됐어. 남자와 여자는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란다. 그게 연인이든 부부든 말이야. 그때는 어머니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표정에 스쳐 지나가던 슬픔과 복잡한 감정은 어린 저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희생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씩씩하게 웃어 보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철이 든 것은 저를 혼자 힘겹게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저만의 보답 방식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새로 이사 간 곳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 그 어떤 걱정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듯 저 역시 집안일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빨래다 해놨어. 바닥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놨고 일하느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 김치찌개도 팔팔 끓여놨으니까 같이 저녁 먹자. 어머나, 우리 딸. 엄마가 해도 되는데 너도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고생했네. 밥은 엄마가 차릴 테니 넌 그냥 쉬고 있어. 이런 대화가 저희 모녀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학도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국립대에 입학했고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틈틈이 하는 아르바이트까지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20대의 청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아낌없이 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리 잡게 되자 어머니도 비로소 한숨을 돌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대학 졸업 후 저는 곧바로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대학 생활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없이 서류를 넣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산해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였지만 부서가 달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처음 그 사람의 인상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에게 슬쩍 말을 걸었죠. 저기요, 영업팀 남윤수 씨 있잖아요. 원래 저렇게 말이 없어요. 말을 걸어도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혹시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요. 아, 윤수 씨요? 원래 좀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돌부처 같다고 할까? 근데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조금씩 가까워지니
그는 생각보다 다정하고 성실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티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묵묵히 챙길 줄 아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등산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죠. 오늘따라 바람이 좀 차네요. 저만 그런가요? 제 혼잣말에 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오늘 좀 춥다고 해서 핫팩 몇 개 챙겨왔어요. 이거 쓰세요.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에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제 마음은 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마음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 그는 무뚝뚝한 사람답게 멋없는 고백을 했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설레어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30대의 연애는 20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이. 그렇게 저희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예솔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지? 혹시 집에 한번 데리고 와줄 수 있니?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을 그렇게 환하게 웃게 만드는지 엄마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남편을 어머니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돌아간 뒤 어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자친구 참 괜찮다. 남자는 모름지기 입과 행동이 무거워야 하는데 딱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 같네. 우직한 소 같은 느낌이야. 아비 없이 자란 만큼 듬직한 사람 만나 시집 갔으면 했는데 딱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주자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나를 사위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네.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해야지. 나랑 결혼하자, 예솔아. 반지도 꽃다발도 없는 투박한 청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하나만을 믿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무척 좋으신 분들이었고 그 어떤 반대나 어려움 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는 앞으로 꽃길만 가득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세 채를 마련해 뒀단다. 이제 너도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너희 신혼집 아직 안 구했지? 이 집들 중에 하나를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깜짝 고백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태산 같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저희에게 어머니의 선물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며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 그리고 신혼생활까지 저희 인생에는 막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3개월쯤 되었을 무렵 저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머리를 부여잡으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애솔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속도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던 어머니는 이내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119에 신고했고 저는 울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엄마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실신의 원인은 뇌종양이었습니다. 뇌종양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악성 종양입니다. 이미 뇌뿐만 아니라 폐와 시신경 쪽까지 전이된 상황이라 수술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야 저를 다 키우고 당신의 삶을 찾으시려던 어머니였는데 왜 하필 지금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다음 날부터 그는 마치 친아들처럼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식사 수발부터 용변 처리까지 그 누구도 하기 힘든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해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분들조차 하늘이 내려준 사위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쩜 저런 사위가 다 있을까? 친아들도 저렇게 하긴 힘든데 정말 복 받았네. 남편도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모습에 저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어머니께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제게는 소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사람은 엄마였고 그런 엄마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자 남편의 행동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고 잦은 약속과 술자리를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같이 안 갈 거야? 엄마가 당신만 기다리실 텐데. 가봐야 뭐 하겠어. 좋아지지도 않으시는데. 오늘 친구 결혼 청첩장 모임 있어.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려.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제 마음도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제가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대뜸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여기 신혼부부가 아담한 집을 찾고 있다고 해서요.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며칠 전에 남편분께서 부동산에 와서 직접 내놓으셨는데 여기 서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 저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을 돌려보낸 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동산의 실수일 거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착오였다며 어색하게 웃으며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모든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말을 믿어버렸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의문스러운 날들이 흘러갔고 어머니에게 남은 마지막 잎새도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망 증세가 심해져 허공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고 나중에는 딸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딱 1년만 더 내 옆에 있다가 가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에도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으셨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사부인 편찮으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들한테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된다. 내 본분은 아내라는 걸 잊지 말 거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남자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 끝에 어느 늦은 밤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유일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쉬어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상주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이틀이 지나도록 남편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답장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사촌 오빠들이 제 옆을 지켜주며 남편을 욕했습니다. 내 남편 대체 뭐 하는 놈이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제정신이야? 장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남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닌 형형색색의 화려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연락이 안 됐던 건데? 그 꼴은 또 뭐고? 아, 미안.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가 오늘 막 돌아오는 바람에 연락을 못 받네.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 사위 노르든 한 거잖아. 아, 그리고 당신한테 줄 게 있어. 남편은 뻔뻔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뭔데? 보면 몰라. 장모님께서 남겨주신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 부모님 집 한 채 해드리려고. 당신은 그냥 여기다 인감도장만 찍어주면 돼. 뭐?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당신 부모님 집을 사주겠다고. 남편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없을 때 저희 신혼집을 몰래 부동산에 내놓았었고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 집을 사들인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눈치채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자 이제는 엄마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장모님도 원하시는 걸 거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장모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냐. 당신도 잘 알잖아.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설마 우리 엄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게 전부 이걸 바라고 한 거였어. 의도가 어쨌든 잘해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도장이나 찍어. 저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대기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서류 위에 인감도장을 힘껏 아주 선명하게 찍어주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며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티 없이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야, 고마워. 당신 정말 옳은 선택한 거야. 절대로 후회 안 할 거라고. 그래. 나도 내 결정에 후회 안 하길 바라고 있어. 당신도 당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기를 바랄게. 저는 그를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서막을 여는 미소인 줄도 모른 채 남편은 자신이 꿈꿔온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생각에 마냥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의 검은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에게 그리 잘해 보였는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장모님이요? 여전히 안 좋으시죠?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기적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태 보아하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계획대로 진행해야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친절과 다정함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고, 그는 제 어머니.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어떻게 한순간에 가장 무서운 악마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살면서 여러 번 들어는 봤지만 그 끔찍한 일이 제 인생 한가운데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화들짝 놀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과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회사 발령에 따라 전국 각지의 지점을 옮겨다니며 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되어 함께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정들었던 동네와 친구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했죠. 처음에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겨우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할 만하면 또다시 짐을 싸야 하는 것이 어린 제게는 큰 부담이자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몇 번의 이사를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젊은 싱글맘이셨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낯선 타지에서 어린 딸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곁에 두고 돌보셔야 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그리고 꿋꿋하게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주셨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까 싶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긴 침묵 끝에 어머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구나. 엄마랑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돼서 멀어지게 됐어. 남자와 여자는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란다. 그게 연인이든 부부든 말이야. 그때는 어머니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표정에 스쳐 지나가던 슬픔과 복잡한 감정은 어린 저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희생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씩씩하게 웃어 보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철이 든 것은 저를 혼자 힘겹게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저만의 보답 방식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새로 이사 간 곳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 그 어떤 걱정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듯 저 역시 집안일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빨래 다 해놨어. 바닥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놨고 일하느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 김치찌개도 팔팔 끓여놨으니까 같이 저녁 먹자. 어머나, 우리 딸. 엄마가 해도 되는데 너도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고생했네. 밥은 엄마가 차릴 테니 넌 그냥 쉬고 있어. 이런 대화가 저희 모녀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학도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국립대에 입학했고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틈틈이 하는 아르바이트까지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20대의 청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아낌없이 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리 잡게 되자 어머니도 비로소 한숨을 돌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대학 졸업 후 저는 곧바로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대학 생활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없이 서류를 넣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지금의